제가 한 3년 전에 강연을 하다가 네. 강연을 때려친 적이 있어요. 왜요? 젊은 사람들 말로 한다면 번아웃? 저는 이 책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럼 이 책을 읽고 세상이 다르게 보이셨다는 뜻이에요? 인생이 바뀌었지. 그리움, 결핍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랬습니다. 내가 아끼면 꽃이고 내가 미워하면 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을 읽고 삶을 이야기하는 대화 채널 책과 삶 사람 산책의 김재원입니다. 오늘은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책 속에서 길을 잃을 때 어떤 책을 읽고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론 책이 안경이 되어주고 또 새로운 길을 안내하는 나침판이 되어주기도 한다는 얘기인데요. 시인에게 어떤 책이 나침판일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수많은 시로 어루만져 주시는 이 시대의 어른 나태주 선생님께서 저쪽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 길에 네, 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너를 아끼며 살아라. 네. 네. SBS. 1년 넘게 이 자리를 지키고 있네요. 이 표현이 참 좋아요. 우리 삶 속에서 늘 소중한 시로 우리 삶을 위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예. 서점에는 가끔 나올 기회가 있으세요? 예, 저 책 사러 나와요. 네. 서점에 오는 거는 책 사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책을 사겠다고 결정하고 나오세요? 아니면 나와서 그냥 와서 보고 삽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의 유혹을 물릴 수가 없지. 현장에. 이거 책은요, 읽는 기쁨도 있지만 사는 기쁨도 있습니다. 그럼요. 저는 사실 생각해보면 내가 독서가인지 도서 수집가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만큼 또 책 사는 것도 좋아한다는 예. 말씀이시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서점을 지키고 싶어하고 도서관을 지키고 싶어하는 한결같은 마음을 갖고 계실 텐데 그 어떤 책을 읽고 나면 정말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환해 보이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리고 길을 잃었을 때 나의 갈 길을 알려주는 방향? 나침반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요. 그리고 이 책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값을 안 들이고 편하게 희생을 하지 않고 또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저는 여행하고 독서라고 생각하는데 독서야말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 인생 바꿔야지. 그럴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스승, 길잡이, 좋은 안내 이게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오늘 이 수많은 책 속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안경이 되어주고 나침반이 되어줄 책을 좀 추천해 주세요. 저한테는 시집이라면 당시 당나라 시를 번역한 이원섭 씨의 서점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시집부터 찾아보겠습니다. 네, 당시 이원섭 씨이 번역한 당나라 시. 재밌는 게임이네. 찾아보지요. 재밌네. 이런 줄 몰랐어요.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습니다. 중국 문화. 중국, 예. 네, 여기에 당시가. 이겁니다. 이겁니다. 맞아요. 네. 이 양반이 돌아가셨는데, 당시 신석이라고 해서 처음 나왔다가 이게 나왔거든요. 아직도 나온다는 게 놀랍네. 그 당시를 우리말로 번역하신 거죠? 예. 당나라. 통일신라 때 나라가 당나라잖아요. 그렇죠. 이거 의역인데요. 의역이라는 건 상당히 시인의 언어 능력, 의도 이런 걸로 해서 원래 시를 한시인데 한시답지 않게 한국 시처럼 이렇게 번역한 건데 아주 당나라 시를 공부하는 데는 고전 같은. 심지어 해설도 있죠. 예. 네. 훌륭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읽었기 때문에 71년도에 표수발에서라는 시로 시인이 됐는데 등단하실 때 그 시의 틀이 당시에서 왔습니다. 당시 보면 뚝줄이잖아요. 그렇죠. 한 줄, 두 줄, 세 줄, 기승전결. 네. 근데 이제 모든 시의 원형은 서양시는 소네트나 이런 거 있겠지만은 한국, 동양 이쪽의 원형은 당시에 있습니다. 이게 선생님 시의 느낌과 좀 비슷한데요. 봄이 오기를 은근히 기다렸어요. 봄바람이 내 시를 불어가 줄까 하고. 그러나 봄날은 길기만 해서 나의 한은 더더욱 끝간데 모릅니다. 좋네. 네. 이 당나라 시는 대단해요. 그러니까 초기 당나라, 성당, 만당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개의 덩어리가 당이 이렇게 기르니까 있는데 그걸 다 망라한 그런 책입니다. 저의 시의 틀을 잡아준 책이다. 이것도 느낌이 선생님 시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이 골라주시니까 백로 가을물 보고 백로가 내려와서 마치 흰 설이 날리듯 내려와서 마음 한가함인가 얼마 동안 가지 않고 물가 모래 위에 홀로
서 있네. 네. 아, 좋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나라 시 다음에 송나라 시가 나왔는데 송나라 때 사람 중에 여기도 있는데 이 소동파라는 사람이요. 네네. 예. 소동파. 예, 이거 하나 사야 되겠네. 아. 소동파하고 이 소동파 평전. 이 사람이 당나라 시인 중에 왕유라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네. 왕유라는 사람이 시인이기도 했고 화가이기도 했는데 심지어 왕유는 북종화, 남종화가 중국에 있는데 남종화의 첫 번째 화가라 그런 얘기인데요. 왕유의 그림을 보고 시를 보고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시종류와의 화종류 시다. 네. 시를 읽고 그림이 떠오르지 않으면 시가 아니다. 그림을 보고 시가 떠오르지 않으면 그 또한 그림이 아니다. 예, 그래서 시종류와 화종류 시를 말한 사람이 소동파입니다. 소동파. 예. 근데 이게 송나라 때 사람인데 당나라 때의 왕유의 시와 그림을 영향을 가지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도 아까도 지금 200시를 읽었는데 그 시를 읽으면서 느낀 거는 그림이 떠오르는 거예요. 맞아요. 예. 몸도 그랬고. 그림이 떠오르는 거예요. 시를 읽고 그림이 떠오르지 않으면 시가 아니다. 네. 그 이미지, 서양시로 말하면 이미지 얘기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부고 200 왕유의 시가 담긴 이원섭 시인의 당시 당시, 그리고 송나라 시인 소동파까지 네.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요건 일단 꽂아놓고요. 선생님 이거 꽂아놨다 있다? 이따 사야겠습니다. 계산할까요? 읽지 않아도 서점에 오면 책을 사는 기분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 다음 책은 어떤 책 찾아볼까요? 다음에는 제가 50대 때 인생에 길을 잃었는데 길을 찾았습니다. 어떤 책으로 길을 월든. 월든.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인데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 네. 여기 있네. 19세기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1840년, 50년 그때 데이비드 소로가 진짜 오두막을 짓고 산 거죠. 산속에 들어가서. 네. 이 얼마나 살았나? 제 기억으로는 한 3, 4년 산 예, 많이 살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끝난 것 중에 하나가 구두를 수선을 해서 맺겠는데 구두를 찾으러 나왔다가 세금을 안 했다고 그래갖고 붙잡혀 갔어요. 전기요금 안 냈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월든의 오두막 생활이 자의로 끝난 게 아니라 타의로 끝난 거. 그랬군요. 네. 사실 19세기만 해도 뭐 저는 가보지 않아서 그 시절의 도시 분위기를 모르지만 지금의 도시에 비해서 완전히 한산했을 그렇겠지. 텐데. 예. 그런데도 또 도시를 버리고 그런데도 도시를 거기를 간 버리고. 거예요. 네. 그 월든을 저는 안 가봤는데 가본 사람에 의하면 그게 크지 않다고 그래요, 호수가. 근데 월든이 호수 이름인데 네네. 법정 스님은 여러 번 갔다 그러고요.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보면 그 월든 호수 옆에 있는 오두막 터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흔적이 있는데 그렇게 책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그렇게 신비하지는 않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책 속에 더욱더 신비하고 아름답게 이제 전경이 그려져 있고. 근데 그때는 또 19세기니까요. 네, 저는 이 책이 좋았어요. 그럼 이 책을 읽고 세상이 다르게 보이셨다는 뜻이에요? 인생이 바뀌었죠. 저 책을 읽고서는 시를 이렇게 써야 되겠다 했고요. 네. 이 책을 읽고서는 내 인생 바꾸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살던 거 이렇게 계속 살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이렇게 돌아오는 건 아니고 터닝 포인트 이렇게 가자. 그게 50살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선생을 하다가 시인이 됐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시를 열심히 쓰다가 이제 선생이 또 이제 승진도 안 되고 그래서 네. 선생 쪽으로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시가 또 망가졌어요. 아이고. 그래서 어떡하지? 그래서 다시 선생으로 제가 장학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올 결심을 하고 나와서 이제 학교 다시 교감 시작해서 다시 걸음마를 하면서 내 인생 다시 시작하자 할 때 이 책이 책을 저를 도와줬습니다. 이 책을 안 읽었으면 제 인생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대로 살지 않고 새롭게 살겠다 하는 각오를 준.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대지를 소유하러 들지 말고 즐기라. 인생을 얘기할 때도 너의 직업을 밥벌이로 삼지 말고 도락으로 삼아라. 천둥번개가 친다 할 때 다른 사람들이 헛간이나 수레 밑으로 숨는다면 너는 흰 구름 밑으로 숨어라. 기가 막히네요, 그거. 그 세 번째 거는요. 제가 외우긴 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천둥번개가 칠 때 헛간이나 수레 밑으로 다른 사람이 숨는다면 너는 흰 구름 밑으로 숨어라.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네, 무슨 근데 소리인지 이런 것 모르기 같아요. 때문에 더 멋있는데요. 이런 것 같아요. 임시 방편으로 네네. 그냥 천둥번개가 치니까 밑으로 숨어서 그냥 그것만 피하지 말고 맞서라. 근본적으로 최선을 다해라. 뭐 이런 말이 아닌가 싶어요. 네, 어쩌면 천둥번개가 거치고 오게 될 흰구름 그렇지. 내일로 숨어라. 그렇지. 예. 네네. 예. 뭐 그런
문장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매우 시적인 문장이에요. 천둥번개가 칠 때 다른 사람들이 헛간이나 수레 밑으로 숨는다면 너는 흰 구름 밑으로 숨어라. 오늘이 힘들 때 우리가 정작 숨어야 할 곳은 내일인데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제로 숨잖아요. 예. 그래서 이 소로의 월드는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네요. 네. 진짜로 의미심장한 책. 이 표지가 유난히 마음에 드네요. 저도 하나 사야 되겠습니다. 자, 네. 헨리 데이비스 소로의 네. 월드는 월드. 강승영 선생님 번역으로 예. 소개해 주셨습니다. 다른 번역가들한테 미안합니다. 네네네. 좋습니다. 감사하네요. 한국의 유형문화재 1위는 숭례문이고 무형문화재 1호는 종묘제례학이거든요. 네. 근데 그 종묘제례학은 젊은 사람이 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잘 모르죠. 50세쯤 되면 의미를 몰라도 들어와요. 느낌이. 그래요? 예. 그것처럼 나이가 들어야 읽을 수 있는 책이 있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신. 큰일 났네요. 전 아직 종묘제략이 귀에 안 들어와서. 그러실 때가 있어요. 네네네. 기다리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허황된 책이에요. 아니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 문장마다 예, 좀 예. 해석이 다를 수 이해가 안 돼요. 있으니까. 아니, 그거보다도 내용 하여튼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50쯤 되면 조금 안다 이거죠. 이것도 그렇죠. 돈은 도가 아니고 뭐 이런 소리부터 해요. 돈은 말해질 수 있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도가 아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네. 가물가물하죠. 뭐 가물가물해요. 네네. 예? 근데 이게 한 50이 넘으면 그렇구나 하고 마음에 와서 들어와요. 그런데 60, 70이면 안 돼요. 50대에 딱 읽어야 될 책입니다. 50대쯤 되면 이제 인생이 어느 정도 익었잖아요. 알 만큼 알잖아요. 그럴 때 이 책을 읽으면 인생이 무르익어지고 자기 인생을 긍정할 수가 있어요. 성인은 무의로서 처리하고 불언의 가르침을 행한다. 말하지 않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겠어요. 읽었지만은 끝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이 노자 도덕경의 특징입니다. 읽을 때마다 새롭고 잘 모르겠는데 조금 짐작이 가고 그러니까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른 가르침을 준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네. 뭐 곡적전이라든가 이런 말, 굽은 것이 온전한 것이다. 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아니 굽은 것이 무슨 온전한 거예요. 빻는 것이 온전. 근데 그렇게 말해요. 이런 말이 참 좋지 않아요. 이 다음 나오는 책이 이제 장자의 장자거든요. 네네. 거기 보면 무용지 대용 그런 말도 있어요. 쓸모없는 것이 크게 쓸모 있는 것이다. 그 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쓸모없으면 쓸모없는 건데 쓸모없는 것이 더 크게 쓸모 있는 것이다. 세상의 이치로는 해석할 수 없지만 마음의 이치로 다르게 읽힌 예. 책이 노자의 예, 도덕경이다. 서양에 월든이 있다면 동양에는 노자의 도덕경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참 좋은 책이에요. 네네. 자, 노자의 도덕경 동묘 제례학이 들릴 때쯤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또 다음 책을 제가 한 3년 전에 강연을 하다가 네. 꾸리지 마세요. 아니, 그래도 강연을 하다가 네. 강연을 때려친 적이 있어요. 왜요? 젊은 사람들 말로 한다면 번아웃 그리고 청중들을 보면 두렵고 그리고 사람들이 사인해 달라고 그래서 책을 한 권 아니라 2권씩 막 이렇게 갖고 있으면 더 두렵고 막 강연하다가 도망가고 싶고 아이고. 그래서 1년 중에 반년을 강연을 들어댔어요. 욕 엄청나게 먹고 그때 본 책 그리고 저를 이렇게 세워준 책 그리고 괜찮다 이렇잖아요. 내가 어딘가 아프다는 걸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프면 얼마나 답답해요. 네네. 그래서 아픈 것을 알고 그 이제 저 병원에서 진찰받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 아픈 것을 치료할 건가? 주사 맞고 약 쓰고 그러잖아요. 수술하고. 근데 이제 진찰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책이에요. 네가 이래서 아픈 거예요. 책 제목이 피로사회. 피로사회. 한병철 씨. 한병철의 피로사회. 네. 바로 여기 심리학 책에 있네. 네, 여기 있습니다. 아, 너무 가깝게 있다. 네, 보라색 표지의 얇은 책. 이거 엄청나게 나갔을 텐데. 네. 이게 나온 지 벌써 10년이 됐네요. 근데 뭐 아직도 뭐 그러네. 쌩쌩하잖아요.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 뭔가 신선한 충격이었거든요. 아, 그럼요? 네. 저는 잘 몰랐는데 네. 이게 언제예요? 2012년도에 나왔네. 네. 14년 됐어요. 벌써 69세가 찍혔네요. 69세요. 이게 그러니까 17만 부가 팔려서 주요 매체 추천 도서가 됐군요. 이 책이 네. 얇잖아요. 네. 근데 이 철학서적이라 좀 까다롭고요. 그리고 챕터가 2챕터로 돼 있어요. 네네. 하나는 피로사회, 하나는 우울사회. 여기 요렇게 돼 있는 이렇게 챕터. 나눠 예. 선명하게 예, 나눠주면 여기 우울사회. 네네. 요 앞에 피로사회. 그게
한병철 씨 우리나라 사람인데 독일에 가서 철학 공부해서 독일 사람이 된 사람인데 아예 인인은 책을 독일말로 쓴다고 그래요. 네네. 그리고 한국어로 번역한 네, 책이죠. 이것도 보니까 번역자가 있나요? 네, 여기 있네요. 있어요. 있네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아예 원저가 독일 문장으로 된 거죠. 근데 이제 챕터가 피로하고 우울인데 후기 근대 사회 모든 지구인들이 갖고 있는 특성은 피로하고 우울하다. 이 다음에 또 책이 또 있어요. 불안 사회. 그게 이제 세 가지인 것 같아. 피로하고 우울하고 이제 불안까지 하다. 근데 이제 우선 내가 피로한 것을 알아보는 게 이게 진단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학대한다. 자기한테 지나친 걸 요구한다. 아주 정말로 중요한 진단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위로를 할 수 있고 여유를 줄 수 있고 자기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주지 않나? 저는 이 책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그 당시 번아웃이 왔을 때 이 책을 읽고 어떤 위로를 받으셨어요? 우선 쉬었습니다. 하긴 피로사회로 네? 규명하는 것 자체가 나의 일상이 피로한 일상이다라고 인지하는 계기가 된 거네요. 우선 내가 왜 그런가? 나에게 지나친 욕을 하는 거예요. 분에 넘치는 욕을 하고 그러니까 번아웃이 온다. 그럼 어떡하냐? 건전지 배터리 연고됐으니까 번아웃 됐으니까 채워야죠. 그러려면 채워줄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쉴 필요가 있다. 반년 쉬었는데 살아났습니다. 아, 그리고 바로 회복되셔서 그러면요. 다음에 이제 예, 또 여전히. 네. 그래서 이 책은 저에게 은혜를 준 책입니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피곤한 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피곤한데 왜 어디서 무엇 때문에 피곤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피곤한 줄도 모르고 무엇 때문에 피곤한 줄 모르고 그럼 왜 우리가 허덕대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회가 나를 피로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나 자신을 피로하게 두 만드는 가지죠. 거예요? 근데 사회가 복잡하고 경쟁을 유도하고 너무 반짝이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밖이 너무 크고 화려하고 반짝이고 밝고 내 안이 너무 어둡고 작고 춥고 뭐 이러니까 이 언밸런스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깥의 이 밝음과 크기와 반짝이는 것에 약간은 좀 눈을 감을 필요가 있다. 좀 줄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눈을 이렇게 뜨지 말고 좀 낮춰 뜨고 좀 어두운 것도 보자. 0부터 10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숫자로 표시를 할 텐데 빛도 우리에게 해로운 거예요. 밤에도 환한 이 도시는 야생동물이 도무지 살 수 없고 아, 그럼요. 이 야생동물만 밤에 어두워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밤에 어두워야 당연히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이 식물을 기를 때, 곡식을 기를 때, 콩을 기를 때 계속 불을 켜놓으면 자라기만 합니다. 꽃을 피지 않고 열매를 안 맺어요. 그래요? 그러면요. 계속 깨있잖아요. 둘째 네네. 같은데도 그냥 24시간 불 켜놓고 낮에 화나 그러면은 얘네들이 꽃도 안 피우고 열매를 안 맺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을 필요가 있다면 맺기를 원한다면 저녁에 자야 돼요. 이 피로사회와 나의 내면 사회의 온도 차이 그리고 조도 차이까지 고려해서 내 내면을 지키는 연습을 해야 된다. 나를 좀 보살펴줘야지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를 보살펴라. 그러니까 피로사회, 우울사회로부터 나를 분리시켜라의 개념이네요. 네, 조절하잖아. 조절하자. 자기를 만족하게 하고 자기를 위로해주고 자기에게 여유를 줘라. 여기 이런 말도 있어요. 네. 자기 착취란 말이 있어. 그 말은 많이 아파요. 자기를 착취한다 이게요. 많이 아프네요. 자기를 자기가 막 빼앗고 학대하고 참 마음이 아파요. 자기 착취 이런 말을 알게 되고 이 정상을 알게 되고 원인을 알으면 그 착취를 좀 덜 하면 좋지 않겠어요? 이 고마운 책입니다. 작은 책이지만은 고마운 책이고 선생님의 책 너를 아끼며 살아와도 맥을 같이 하네요. 이 책을 보고 저는 한 두어 마디를 제가 풀어서 쓴 게 아닐까. 저를 살린 책 피로사회. 한병철의 피로사회 나태주 선생님을 살린 책. 네. 이해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그럼요. 네, 여러분도 네.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는 어떤 책을 찾아갈까요? 네. 여기. 아. 예, 여기. 여기. 헤르메네스 예, 집이요? 예. 아, 이 오래된 책입니다. 선생님 요시 읽어주세요. 예. 들을 지나서 하늘 위로 구름이 흐르고 들을 지나서 바람이 가고 들을 지나서 헤매어가는 우리 어머니의 영락한 아들. 머리 위로 낙엽이 날고 가지 위에는 새가 우짖고 나의 고향은 어디에 있나 산 너머 저 먼 곳인가. 자기 얘기한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 어머니의 영락한 아들 이거 객관화했잖아요. 네. 우리 어머니의 영락한 아들이니까 자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들을 지나서 헤매어가는 나 이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의 아들인데 또 영락한 아들이에요. 헤르만 헤세 자신이 이렇게 재밌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는 이제 나가 나오잖아요. 나가 나오는데 재밌는 시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매우 한국말 맛에 여자친구에게 보내는 엽서?
앞서 소동파 시인이 시를 보면 그림이 떠올라야 하고 그림을 보면 시가 떠올라야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헤르만 헤세의 그림이 이렇게 정겨운 줄 몰랐네요. 저는. 헤르만 헤세는요. 네. 나이는 정확하지 모르지만 후기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네. 사람들이 발렸다고 그래요. 아, 왜 그림 그리냐? 왜 뭐더러 그림 그리냐. 너 글 잘 쓰는데 글 시 계속 쓰고 써라. 소설 쓰고 그러는데 헤르만 헤세가 이제 좋아했던 게 정원 가꾸는 거하고 그림 그리는 건데 정원은 젊어서부터 했고 네네. 그림은 늙어서 그랬다고. 그런데 이 헤르만 헤세가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정원 갖기와 그림 그리기는 나에게 휴식을 준다. 그래서 글 쓰는 것은 좀 부담스럽고 힘들고 근데 이제 이 그림 그리는 것은 그리면서 즐거웠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즐거웠다. 선생님에게 휴식을 주는 건 뭐예요? 정원 갖고 있지. 정원 가꾸기. 그래서 이제 풀꽃 같은 시도 나올 수 있는 거죠. 풀꽃문학과 안에 정원이 굉장히 넓습니다. 하루에 한 두세 번씩 돌아요. 그거 다 직접 다 보세요? 다 가꾸지는 않고요. 풀은 제가 많이 뽑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걸 옮겨주는 분이 한 분 있고 그런데 같이 심고 같이 가꾸고 같이 사실- 가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네. 우리가 풀꽃문학관에 같이 일하는 분하고 저하고 네. 그 아끼는 풀이 있어요. 봄맞이꽃이라는 풀이 있거든요. 그거는 좀 그냥 잡풀인데 해마다 이른 봄에 피는 꽃인데 좀 더 많이 좀 늘어나기를 바래요. 근데 낯선 사람이 와서 그 잡풀이라고 뽑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끼는 그래서 이렇습니다. 내가 아끼면 꽃이고 내가 미워하면 풀입니다. 아, 제 얘기가 아니에요. 주자 선생의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삶도요. 내가 아끼고 사랑하면 그게 꽃 같은 삶이고 내가 버리려고 그러면 그건 풀 같은 삶입니다. 선생님은 제게 꽃이십니다. 아이고, 네. 이게 뭐 앞서도 이제 한번 말씀하셨지만 이 헤르만 헤세의 시집을 읽고 세상이 어떻게 다르게 보이시던가요? 여유가 생기죠. 여유가 예, 생긴다. 예, 여유가. 네. 그리고 꿈이 생기고 이 헤르만 헤세 시집 속에는요 본인이 훌륭하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자기의 그 슬픔, 자기의 고독, 자기의 가난, 자기의 방황, 자기의 그 목마름 이런 게 무수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 독자들도 이렇게 유명하고 이렇게 반짝이고 빛나는 사람도 결하고 우울하고 따분하고 이렇구나 동질감 같은 걸 느껴서 많은 위로를 받죠. 그래서 헤르만 헤세 시집이 오래 읽히는 거예요. 뒤에 멋진 문장이 있네요. 시인의 임무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리움을 읽게 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움이 생기면 길이 생기죠. 선생님 책 너를 아끼며 살아라에서도 그리움을 설명하시잖아요. 그리움은 결핍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네. 결핍이라는 것은 나한테 없는 것을 요구하는 거, 회복하고 싶어 하는 거, 갖고 싶어 하는 거, 그게 그리움이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그리움, 결핍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결핍이 생기면 길이 생겨요. 이 길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100사람이 가면 100사람이 그리움을 가지면 그쪽으로 길이 생깁니다. 아주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 헤르만 헤세는 길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리움을 깨워줘서 가도록 하게 하는 원동력을 주는 겁니다. 매우 낮은 자리에 자기를 내려놓고. 그리고 시진은 헤르만 헤세는 공부도 안 했어요. 14살 때까지 공부하고서 안 했어요. 때려쳐버렸어요. 그리고 오로지 자기 힘으로 체험하고 읽고 배우고 공부한 사람인데 그래서 놀랍죠. 네. 14살 때 이미 나는 시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것도 되지 않겠다. 맞아요. 선언을 했지. 예, 근데 저는 15살 때 시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만 했어요. 그래도 되셨잖아요. 네. 선생님이 이 책을 읽고 세상이 다르게 보이셨답니다. 여유를 찾으셨고 그리움을 찾으셨답니다. 여러분들 이 책을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헤르만 헤세를 찾아서 갑니다. 9월 달에. 예, 이곳으로 헝가리 대학, 부다페스트 대학 한국어과 학생들이 네. 그게 우리나라 학생이 아니고 부다페스트 헝가리 학생들이 저를 보자고 그래서 와우. 만나러 9월 달에 갑니다. 네. 가는 길에 헤르만 헤세가 태어난 독일의 갈프 네. 그리고 몬테놀라, 스위스 만년에 살았던 그곳 두 군데를 헝가리 다녀서 독일 다녀서 스위스 다녀서 올 겁니다. 선생님 다녀오신 다음에 한 번 더 나오셔서 네. 그때 얘기해 주세요. 네, 갔다 오겠습니다. 네. 자, 잘 다녀오시라고 네. 저희가 응원해드려서 네. 오늘 네. 사람 산책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여행 네. 잘 다녀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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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책과 삶 멤버십 회원들만을 위한 나태주 선생님의 특별 추천 도서. 그게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요. 자기가 삶을 살거나 이렇게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면서도 이유를 확실하게 아는 건 쉽지가 않아요.